2017년 신동엽 신앙송 버스킹의 마지막 버스커를 소개해드릴 시간이 왔습니다. 마지막 버스커는 신동엽 시인의 장남 신좌섭 교수님입니다.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신좌섭 교수님은 현재 서울대학교 의학교수로 재학 중이시고 경향신문 칼럼니스트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신동엽 시인은 1969년 4월 7일 간암으로 39세에 별세하셨습니다. 시인을 다시 만날 수는 없지만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살아남아 오래도록 우리의 마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유가족의 목소리로 신동엽의 시를 청해 듣겠습니다. 첫 번째 시 산문시 1 청해 듣겠습니다. 산문시 1 신동엽. 스칸디나비아라든가 뭐라고 하는 고장에서는 아름다운 석양, 대통령이라고 하는 직업을 가진 아저씨가 꽃 리본 단 딸아이의 손 이끌고 백화점 거리 칫솔 사러 나오신단다. 탄광 퇴근하는 광부들의 작업복 뒷주머니마다엔 기름 묻은 책, 하이데거, 러셀, 해밍웨이, 장자. 휴가여행 떠나는 국무총리 서울역 3등 대합실 매표구 앞을 뙤약볕 흡수며 줄지어 서 있을 때 그걸 본 서울역장 기쁘시겠소 라는 인사 한마디 남길 뿐 평화스러이 자기 사무실 문 열고 들어가더란다. 남해에서 북강까지 넘실대는 물결, 동해에서 서해까지 팔랑대는 꽃밭, 땅에서 하늘로 치솟는 무지갯빛 분수. 이름은 잊었지만 뭐라군가 불리우는 그 중립국에선 하나에서 100가지가 다 대학 나온 농민들. 추럭을 2대씩이나 가지고 대리석 별장에서 산다지만 대통령 이름은 잘 몰라도 새 이름, 꽃 이름, 지휘자 이름, 극작가 이름은 훤하더란다. 애당초 어느 쪽 패거리로 총 쏘는 야만엔 가당치 않기로 작정한 그 지성. 그래서 어린이들은 사람 죽이는 신용을 아니하고도 아름다운 놀이 꽃동산처럼 풍요로운 나라. 억만금을 준대도 싫었다. 자기네 포도 같은 사람 상처 내는 미사일 기지도 탱크 기지도 들어올 수 없소. 끝끝내 사나이 나라 배짱 지킨 국민들. 반도의 달밤, 무너진 성턱가의 입맞춤이며 푸짐한 타작 소리, 춤, 사색꾼. 하늘로 가는 길가엔 황토빛 노을 물든 석양, 대통령이라고 하는 직함을 가진 신사가 자전거 꽁무니에 막걸리 병을 싣고 30리 시골길 시인의 집을 놀러 가더란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산문시 1이라는 시 안에는 그 시 속에서 이제 평화로운 세상을 꿈꾸는 시어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가령 예를 들어서 아름다운 놀이, 꽃동산처럼 풍요로운 나라, 아니면 황토빛 물든 석양, 뭐 이런 단어들이 많이 있는데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런 시의 장면들과 지금 현실 세계, 현실 정치를 빗대어 보면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연 그런 시 안에서 꿈꾸는 평화로운 세계가 왔는지 아니면 오고 있는지 좀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그 지난 겨울에 소위 촛불혁명 이후에 새 정부가 들어서기는 했는데 이 산문시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상과는 아직은 거리가 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저 사회자분의 그 시나리오를 미리 짐작을 해서 죄송합니다. 여기 좀 적어 갖고 왔습니다. 예. 이 한두 가지 포인트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 산문시는 위계구조와 권위주의의 완전한 해체를 하나의 이상으로 제시하고 있지요. 이 시 안에서 그 주인공은 국무총리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황교안 총리가 서울역 탑승장까지 관용차를 몰고 들어간 장면 기억하시죠? 예. 이 산문시에서는 휴가 여행을 떠나는 국무총리는 서울역 3등 대합실에서 뙤약볕 흡쓰며 줄지어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본 서울역장은 휴가 가서 기쁘시겠소 라는 인사 한마디 남기고 자기 사무실로 들어가죠. 예. 박근혜 정부 같았으면 이 서울역장은 당장 모가지 감일 겁니다. 우선은 이런 측면에서 우리 사회에 아직도 뿌리 깊게 남아있는 권위주의 해체라는 거를 이 산문시에서 읽을 수가 있고요. 또 이 산문시는 노동자, 농민, 빈민들의 그 인간다운 삶을 하나의 이상으로 제시하고 있지요. 가장 어렵게 일을 하는 탄광을 퇴근하는 광부들의 뒷주머니마다 기름 묻은 철학서들이 꽂혀 있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는 건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소위 어떻게 인간답게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철학과 인문학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 있는 상태를 뜻하는 것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농민들이 대통령 이름은 잘 몰라도 새 이름, 꽃 이름, 지휘자 이름, 극작가 이름을 훤하게 기억한다는 것도 이 음악, 연극, 시와 같은 문화예술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 산문시는 정쟁과 이전 투구 그리고 보복의 정치가 아닌 평화로운 대화의 정치를 이상으로 제시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 정치 권력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이 딸아이 손을 잡고 칫솔을 사러 나온다거나 자전거 꽁무니에 막걸리병을 싣고 시인의 집으로 놀러가는 그런 모습에서 혹시 연상되는 과거의 인물이 있습니까? 예, 누군가요? 예, 바로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은 시인의 집을 찾아가서 막걸리를 마시면서 과연 어떤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오늘 밤에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하필 왜 시인일까요? 시인은 세상 모든 현상과 사물의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인의 눈으로 보면 세상은 더욱 풍요로워지게 돼 있고 아마도 이 대통령과 시인은 막걸리를 마시면서 지구상 모든 생명체의 존재 이유를 이해하기 위한 철학적인 대화를 나눴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산문시는 아주 구체적으로 남북 통일과 영세 중립국의 이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남해에서 북강까지 넘실대는 물결이라는 것은 통일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이름은 잊었지만 모라군과 불리우는 그 중립국, 어느 쪽 패거리에도 총 쏘는 야만은 가담치 않기로 작정한 지성, 그리고 억만금을 준데도 싫었다 자기네 포도밭은 사람 상처내는 미사일 기지도 탱크 기지도 들어올 수 없소. 이와 같이 그 반복되는 구절들이 의미하는 것은 남북 통일의 실현과 영세 중립국의 선언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지켜내는 것은 시 안에서 사나이 나라 배짱 좋은 국민으로 묘사가 되고 있지요. 우리에게는 이런 배짱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 감사합니다.
답변을 의대 교수인데요. 이제 문창과 교수 같다고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네, 지금 답변을 너무 성의 있게 아주 훌륭하게 해주셔서요. 자, 다음 질문 없이 바로 두 번째 시 낭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시 제목은 아버지의 옛집에서입니다. 아버지의 옛집에서 신좌석. 달빛 스치는 쪽마루에서 기타 선율에 노래 싣는 당신. 어느 빨치산 여인과의 순정이던가 맑은 눈빛 닮으려고 나는 하늘을 보았네. 그 하늘 눈에 담으려고 나도 내내 하늘을 보며 살았네. 가난 배어나는 논뚝길 따라 줄인 발길에 사상을 두레박하던 당신. 식민지 서름 담은 그 발길 닮으려고 오래도록 산천을 떠돌았네. 가보년 그해 핏덩이로 어미 품에 안겨 부여에 숨어 들어온 당신의 아버지. 동학의 후에 적어도 난민이라 짐작하면서부터 할머니 등에 업혀 새야새야 파랑새야를 배우면서부터 당신 삶은 역사를 짚어 오르기 시작했네. 대지와 농사꾼, 어울려 사는 사람들의 둘의 마을. 전쟁통에도 열매는 익어가고 신념은 고난이 되었네. 총칼 빛나던 지리산 자락, 목숨을 보시해준 민물 가재의 독소에 몸이 무너져 내리고 갈수록 정신은 맑아졌다 하였네. 밑으로부터 솟구친 혁명의 아우성이 쇠붙이에 짓눌려 압살당할 때 마음의 독소에 몸은 더 무너지고 갈수록 눈동자는 빛났다 하였네. 당신이 떠나던 봄, 무덤 주위에 풀들이 자랄 때부터 영원에 닿을 때까지 당신 아버지는 마루에 앉아 지금껏 쌀이문만 지켜보고 있네. 가보년 일제의 총칼을 빼어 닮은 한줌 권력에 거슬린다고 갈갈이 찢겨 흩날리던 당신의 시는 1970년대 광화문, 신림동 어두운 책방 구석에서 숨 멈추고 반짝이었네. 들키지 않기 위해, 살아남기 위해 가보년 당신의 아버지가 그리 했듯이 어두운 밤길에서만 군복물 들인 외투 속에서 분노 넘치는 가슴 속에서 찢어져 나간 영혼들 속에서 숨어서 속으로 힘차게 펄럭이었네. 이제 장도 때 놓였던 뒷마당엔 시의 깃발들이 은빛으로 나부끼고 눈 맑은 아이들 철없이 오가며 당신의 향기를 마시고 있네. 단아한 복도와 너른 방들엔 당신의 언어들이 역사를 탄하며 빛나고 마을 내려다보는 지붕 위에 금강의 물결이 옮겨와 은빛으로 다정히 흐르고 있네. 옛집 마당 한 구석, 수백 년 맑은 정신 뿜어내던 우물은 이제 흔적을 찾을 수 없지만 당신이 앉았던 그 자리에 이제는 우리가 당신의 하늘을 바라보고 있네. 네, 감사합니다. 방금 낭송해 주신 아버지의 옛집에서라는 시는
말 그대로 아버지에 대한 모든 기억들을 다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좀 조심스러운 질문이지만 이제 친자섭 교수님께서는 이제 아버지가 39살 때 아버지 모습까지 기억이 없잖아요. 예. 근데 이제 지금 교수님께서는 이제 50대 중후반의 나이가 되셨는데 혹시 아버님께서 살아계셔서 지금 교수님 나이쯤이었다면 지금 교수님의 모습과 아버님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같았을까요? 달랐을까요? 굉장히 곤란한 질문을 하시네요. 감히 뭐 제가 아버님의 모습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한참 그 사정이 깊어지던 시기인데요. 39세. 예. 그 이전에도 아주 깊은 그런 시를 많이 쓰셨지만 더욱 그 철학과 사상 그쪽에 몰두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때 돌아가시지 않았으면 훨씬 더 깊이 있는 작품들을 남기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뭐 쓸데없이 나이만 먹었습니다. 네, 그러면 방금 드린 질문에 좀 이어서 굳이 이제 시인인 아버지라는 것을 이제 빼고서라도 의대 교수라는 것과 시인이라는 것은 얼핏 보면 좀 별로 관련이 없어 보이는데 굳이 이 시인으로서 시를 쓰겠다고 이제 마음 먹게 된 이유가 있나요? 우선은 뭐 의대 교수라는 것과 시라는 거가 무관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예.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시하고 관련이 있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시를 쓰겠다는 생각은 아예 하지를 못했습니다. 예. 사회자께서는 아버님이 신동엽 시인이라면은 시를 쓰겠다는 마음을 먹겠어요? 저는 절대 안 할 것 같습니다. 예,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아예 그런 상상도 하지를 않았는데요. 공연히 아버님 명성에 먹칠이나 하는 거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50대 중반까지 꾹 참고 있었는데 50대 중반에 이르러서 좀 인생의 큰 변곡점 몇 개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예.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새벽마다 일어나서 글을 끄적거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시라는 생각도 못했고 그런데 나중에 친구들이 읽어보더니 야 그런 걸 시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는 쓰기 시작해도 아버님께 혼나지 않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럴 만큼의 여러 곡절을 겪고 살아온 것 같고요.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자섭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